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환경부가 주최하는 환경보건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먼저 오프닝 영상 한 편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 준비된 오프닝 영상은 안전한 실버 인생 트롯이라는 영상입니다. 자, 환경부는 우리 생활 속 환경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들을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작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걱정이 된다. 소중한 나의 집 모른 채 살면 건강이 문제야. 소중한 나의 집 모른 채 살면 과일 채소는 1종, 식품 피구 그릇은 2종, 주방 세제로 옷 살 땐 화학 냄새 확인, 드라이 클리닝한 옷 환기시켜 입기, 이불 세탁 후엔 햇볕에 쨍쨍 말리고, 전기장판 위험 물질 100개라도 꼭 확인하기. 내 몸 이 몸 건강하게 책임질 거야. 아자 가자 멋진 인생 살자. 내 몸 이 몸 확실하게 지켜낼 거야. 안전한 실버 인생, 건강한 골드 인생. 위험 물질 비켜라. 내 몸 건강은 내가 책임져. 세탁 세제 기준 지켜. 한 번 더 꼼꼼히 헹구고, 내 차 실내 뜨겁지 않게 확. 냄새나는 가구는 안 돼. 주유할 때 가스 냄새 조심. 금속 장식도 조심. 내 몸 이 몸 건강하게 책임질 거야. 아자 가자 멋진 인생 살자. 내 몸 이 몸 확실하게 지켜낼 거야. 안전한 실버 인생, 건강한 골드 인생.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색 티셔츠를 입으신 남성분께서 박자감이 굉장히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흔히 나는 트로트에 마치 텔레토비를 연상시키는 의상에 귀여운 율동까지 더해지니까 이 정보들이 머릿속에 좀 잘 남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4 제5회 환경보건 콘서트의 첫 번째 강연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하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동욱 교수님께서 생활 속 중금속 바로 알기란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쪽에 슬라이드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큰 회관이랑 뒤쪽에 있는 분은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 중금속 바로 알기라고 이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제 중금속이라는 거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쓰여왔고 여전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제 나카드뮴 수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고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납이 이제 왜 환경 보건 측면에서 중요한가를 먼저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세계 질병 부담이라는 연구를 해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몸에 나쁘다라든지 짜게 먹으면 몸에 나쁘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짜게 먹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의 수명을 더 갉아먹을까? 미세먼지가 더 전 세계 사람들의 수명을 갉아먹을까? 이거를 계량적으로 좀 비교를 하는 작업들이 필요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작업을 이제 전 세계적인 단위로 그 미국 워싱턴 대학의 IHM이라는 그룹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연구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혼을 하셨지만 굉장히 훌륭한 이제 그 펀딩을 하고 가신 거죠. 거기서 이제 환경 요인 중에 전 세계에 이제 가장 많은 건강 부담을 끼치는 걸 순서대로 쭉 도식을 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중금속으로는 납이 가장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미세먼지나 뭐 다른 요인들은 이제 직업적 요인이나 뭐 중금속에 해당되지 않는 요인이고요. 납이 이제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좀 특징적입니다. 그 납은 이제 중금속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금속이라고 하면은 뭐 좀 단단하고 금속이 통하는 일련의 이제 원소들을 금속이라고 이제 통칭을 해요. 근데 그 이제 원소 중에서 비중이 4 이상의 금속들, 무거운 금속들을 통칭해서 중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납, 크롬, 망간, 철, 니켈, 카드뮴 저희한테 좀 익숙한 금속들은 거의 이제 중금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납은 저희가 영어로 읽을 때 LEAD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발음을 꼭 레드라고 해야 교수님들이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리드라고 읽으면은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네, 레드라고 부르고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제 회백색의 광택을 가진 금속이고 녹는 점이 상당히 낮습니다. 327도인데 집에 가스레인지 불로도 이 납을 녹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고대까지는 아니지만 뭐 기원전 한 300~400년 전에는 이미 널리 뭐 파이프나 요리 기구, 잔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널리 사용이 됐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제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예레미야서라고 기원전 한 600년 정도의 이제 예언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납에 대해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하면서 풀무지를 하면 노력을 하면은 이렇게 녹아내려서 이제 변화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제 글러 먹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에 납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쓰여진 시기가 기원전 400에서 600년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고 이 시기에 이미 이제 납이라는 게 널리 사용됐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이제 몰락시킨 여러 원인들이 지목이 되는데요. 뭐 이제 북방에서 이제 켈트족이나 외부에서 이민족이 몰려 들어와서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은데 그 내부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고 좀 건강을 잃은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환경을 하는 과학자들은 납이 그 중에 큰 원인이 아닐까 추측을 해요. 그 납이 이제 중독이 되면은 이제 뭐 급성으로는 복통도 일으키고 만성으로 이제 중독이 되면은 이제 좀 신경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손, 다리를 움직이기 어렵고 치매 걸린 것처럼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이제 이제 소설가나 이제 기록에 보면은 이제 코팅 페인트를 사용을 했고 거기서 납 중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 높은 곳에 위치한 급수지로부터 파이프로 관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상수도를 연결을 했습니다. 기원전 한 200세기부터 이제 한 기원 후 400년 정도까지 이제 이런 체제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고도의 문명을 유지했고, 로마 가보신 분들은 막 이렇게 목욕탕도 있고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관이 이제 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스테인리스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었고 납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납에 이제 그 조금씩 식수나 이제 그 물에 용출이 되면서 오랜 기간, 장기간 노출이 돼서 중독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납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는데, 뭐 전근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사례들이 생깁니다. 납활자로 이용이 되면서 널리 사용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제 먹는 거에 이제 납을 이용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17세기에 이제 영국의 데본셔라는 지역에서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압착해가지고 그 칠성 사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과즙 주스입니다. 애플 사이더를 만드는데, 그 납으로 만든 프레스로 이렇게 이제 사과를 짜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과 주스를 짜다가 납이 다 용출돼서 들어가서 이 지역에 이제 애플 사이더를 먹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지역 사람들이 막 배도 많이 아프고 막 팔다리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아마 납 중독이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주법 시대 이제 납 중독 사례들도 많이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이때는 납이 뭔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 미국의 이제 금주법 시기에 밀주를 만드는데, 저희가 그 위스키 같은 거를 만드는 게 그 원료를 발효해서 이제 그 원주를 만들고 그거를 끓인 다음에 그걸 액화시켜서 고순도의 알코올을 만들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꼬불꼬불한 관이 이렇게 술을 끓여서 위에 액체가 맺히면은 식히면서 조금씩 내려오면서 이제 고순도의 알코올을 모으는데, 이 관이 굉장히 만들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납으로 만들면은 이제 좀 숨어서 만들 만큼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 수 있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 술을 마시고 사람들이 이제 납 중독이 생겼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납은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배터리 제조나 이제 와이어 코팅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납탄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납탄이 예전에 뭐 국제법상 납탄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현재 실내 사격장이나 취미로 하는 사격장에서는 납탄이 여전히 쓰이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그 노동부에서 뭐 관련해서 납탄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납중독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쓰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페인트 같은 데 이제 많이 쓰이는데, 요새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광명단이라고 부식을 방지하는 페인트에 이제 납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의 이제 아이들은 외국 보면 이제 정원이 있고 이제 울타리를 나무로 지어놓고 거기 이제 페인트 칠을 막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장면이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페인트를 애기들이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뜯어 먹어요. 근데 이제 납이 들어가면은, 저도 안 먹어봤는데 아주 미묘하게 단맛이 난대요. 그래서 애기들이 이게 나쁜 건데 뭐 생각 없이 먹다가 꽤나 많이 먹어서 납 노출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제품 중에 좀 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외 여행 갔다가 이제 그냥 아무거나 사오시는 경우에 이런데 이제 납이 좀 많이 용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내 납 페인트나 뭐 음용수, 아주 오래된 상수고 관을 통해서 이제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현재는 이제 사용되고 있진 않지만 이제 9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휘발유가 들어간 납이 들어간 휘발유를 이용함으로써 납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생체 내에서는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적혈구랑 잘 붙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음식물을 통해서도 들어오면은 흡수가 잘 되고요. 몸에 들어오면은 적혈구랑 잘 붙어서 몸 밖으로 쉽게 배설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적혈구랑 떨어진다 하더라도 신장에 이제 가서 콕콕 박혀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몸에서 서서히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은 잘 안 나가는 특성이 있고, 또 장기간 노출이 되면은 뼈 내에 이제 다른 칼슘 자리나 이런 것들을 차지해서 아주 오랜 기간 몸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죠. 납 중독 사례로 이제 병원에 오셨던 분인데, 그 60대 남자분인데 심장에 좋다는 보조식품을 드셨대요. 근데 3달 동안 복용을 했는데 뉴스에서 납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근데 병원에 일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병원에 이런 분이 오면 보통 이제 생각이 조금 이제 정말 중금속 중독이 된 분이 아니라 혹시 좀 너무 예민하시거나 과민하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보통 해요. 하지만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그 혈중 납 검사를 해봤는데, 혈중 납 검사 결과 이제 66.7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피에서 납을 재면은 한 2, 5 정도 나올 거예요. 10 이상 나오면은 뭔가 생활 중에서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이분은 아니지만 그 한 최근에 또 한 3달 정도 그 참치에 이제 심취가 되셔가지고 거의 매일 저녁마다 참치를 이제 드셨대요. 근데 이런 분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배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다른 건 모르겠고 납 수치가 한 40 정도 나오더라, 이런 분이 또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체내에서 납 부담이 큰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건강 보조식품을 이제, 이게 그냥 뭐 어디 시장 가서 산 것도 아니고 약국에서 이제 사서 먹은 건데도 이렇게 이제 건강 영향이 나타날 정도로 중독이 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요. 이제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이 대부분의 어떤 국민들이 뭐 지금 한 2에서 3 정도의 혈중 납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막 5나 10 정도 됐다고 해서 증상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빈혈이 나타나지도 않고 당장의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이제 줄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미 20, 30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이루어졌고, 그 고민의 이제 시작은 아까 얘기했던 유연 휘발유, 납이 들어간 휘발유를 퇴출시킬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IQ가 이제 그 저희의 지능을 평가하는 많은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천재 한 명이 뭐 1억 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에서는 또 그런 뭐 문화가 좀 더 이제 팽배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납이 저농도에, 특히 이제 임신부나 아주 어린 시기에 노출되면은 저농도라 하더라도 좀 아이의 좀 지능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이 당시에 많이 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연 휘발유를 아예 퇴출을 시키거나 일반적인 수준에서도 이 농도를 낮춘다면은 사람들이 아프거나 병원 오거나 이런 거에는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여기 이제 보면은 그 IQ가 100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준 분포를 하거든요. 100이 평균입니다. 한국 사람은 평균보다 좀 높게 나요. 이 문제를 잘 푸는지. 이제 한 110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에서 한 130 이상의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뭐 발전이나 과학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미국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 납 노출을 그대로 이제 좌시하거나 더 상황이 악화되면은 이게 이제 조금만 뭐 1, 2, 뭐 5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600만 명 정도의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게 240만 명으로 줄어드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재앙이다라고 이제 논리를 폈어요. 논리를 폈는데 여기 이제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저농도의 납 노출이라 하더라도 이게 수십 년간 쌓이면은 이렇게 미국이 더 이상 이제 패권국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결국에는 이제 유연 휘발유 퇴출과 같은 어떤 그 성과 운동 결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이랑 이제 발빠르게 이제 비슷하게 따라가서 87년도에 무연 휘발유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93년에 유연 휘발유 사용을 이제 금지합니다. 이게 왜 쓰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게 납을 아주 조금 이제 함유하면은
예전에는 지금만큼 이제 엔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제 가솔린 엔진이라 하더라도 좀 털털거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납을 조금 첨가하면은 그게 굉장히 부드럽게 엔진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험 목적으로 쓰다가 이제 퇴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노력이 이어져서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90년대, 뭐 80년대 이제 혈중납을 이제 전국 규모로 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에서 잰 기록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나오는 평균들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우연 휘발유의 사용이 혈중납 농도를 굉장히 낮추는데 기여하였을 거라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뭐 전혀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뭐 부평오라고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능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빈혈이나 이런 것들이 납의 건강 장애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나타나려면은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높은 정도의 노출이 나타나야 이제 그 빈혈 정도의 건강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줄이고 예방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특히 이제 자손 세대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이 그러면 이런 이제 기준을 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병원에서 그러면은 납 검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하 나와야 그러면은 괜찮은 건가요? 라고 이제 당연히 궁금해할 수 있고 미국의 이제 CDC나 이제 독일의 뭐 HbM 같은 기준들이 처음에는 이제 납 농도를 제한을 했었어요. 뭐 어린이에서 혈중 납 농도가 5는 넘지 말도록 하자 이런 정도의 기준을 제한했는데 낮추면 낮출수록 이제 계속 이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낮아도 조금만 더 노출되면은 확실히 악영향이 있다고 해서 얼마 이하면은 안전하다라는 기준은 미국에선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예전의 기준은 한 5 정도였지만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는 최저의 수준을 달성하는 거를 이제 현재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드렸고요. 저희 또 다음 준비한 물질인 카드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드뮴은 왠지 이제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름만 들어도 왠지 유해할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저희 몸에 꼭 필요한 원소들이 있어요. 뭐 마그네슘이나 마그네슘 떨어지면 뭐 눈 떨린다 뭐 이런 뉴스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꼭 마그네슘 때문만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희 근육을 움직이거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마그네슘, 셀레늄 이런 원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카드뮴은 몸에 이제 필요하지 않은 원소예요. 그냥 몸에 하나도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조금만 들어가도 뭔가 안 좋은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안 들어가야 좋은지에 대한 어떤 확립된 컨센서스는 없었어요. 이제 이건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쓰인 물질이고요. 예전에는 부산물로 산출되는 물질이다가 이게 뭐 배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부식되지 않는 성상에 따라서 사용량이 이제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보면은 이제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부드러운 물질이고요. 뭐 니켈, 카드뮴 전지라든지 뭐 이제 2차 전지 이런 데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사용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양과 암석에 일부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양 중에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카드뮴을 쓰기 시작했고 원래 자연에도 있었고 그래서 토양에 이제 함유되어 있는 카드뮴은 거기에서 자라나는 농산물이나 그걸 먹고 자란 뭐 축산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주변 용품에는 뭐 PVC, 수지, 코팅제, 플라스틱, 페인트, 색소 이런 것들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의 환경은 토양 오염을 통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식품으로부터 이제 노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담배를 피면은 카드뮴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은 이게 확연히 차이가 크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식품을 통해 노출되는 게 이제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제 좀
TMI일 수도 있지만 아시아권에서 미국이나 뭐 유럽권의 그 카드뮴 농도를 잰 거보다 항상 이제 혈중 카드뮴보다 조금씩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토양에서 이제 토양 자체가 카드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거기서 이제 자라난 이제 쌀이나 이런 곡식들을 많이 먹는데, 이제 쌀에서 이제 카드뮴이 이제 다른 농산물보다 조금 이제 아주 조금 더 많이 이제 그 쌓인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추정만 하고 사실 이게 조사나 저희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같은 걸 분석해도 명확하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현재로서는 가설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급성으로 이제 중독이 되면은 이제 뭐 신부전이나 뭐 폐장염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대개는 이제 만성 중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환경보건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저농도의 건강 영향을 더 관심을 가집니다. 이제 카드뮴이 이제 고농도 중독 사례가 생기면은 뭐 이런 사례가 생기는데요. 이타이타이 병이라고 이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일본의 그 토요야마 현에서 여기 상부 이제 강의 상류에 위치한 그 폐광에서 용출된 이제 카드뮴 같은 게 이렇게 하류로 흘러 들어오면서 그 물이나 이제 그 물을 먹고 자란 이제 농산물을 섭취한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막 허리가 휘고 이제 뼈가 이제 미세골절이 발생해서 아프다라고 호소를 하는 그 이타이타이 병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40, 50년대의 일이고, 이게 환경병으로 이제 인정받고 확인이 되는 거는 또 한 10년, 20년 정도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의 고농도 노출은 현재는 아마 좀 관리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생기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랑 비교했을 때는 이런 그 카드뮴 이제 그 요중의 카드뮴 수준은 사실 안심할 만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근데 역시 이제 카드뮴도 낮과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지능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별개로 그냥 혈중의 카드뮴 수치가 조금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조금 조기 사망, 심혈관 질환 같은 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예전에 한번 관상동맥 질환, 뭐 협심증 이런 거를 앓았던 사람들에서 카드뮴 수치가 높으면은 이 사람들이 빨리 죽는데, 이런 보고들이 이제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혈중의 카드뮴을 줄이는 치료 같은 게 도움이 되는지 연구하는 단계이고요. 현재까지 이제 뭐 심혈관혈 학회에서는 그런 치료를 루틴하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저농도의 노출이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노력을 해서 줄였지만, 카드뮴이 저농도 노출이라 하더라도 좀 그 저희의 수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전들이 좀 밝혀지고 있고,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정도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은 하면은 뭔가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저 이제 그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데서 그 수은 혈압계가 있었어요. 근데 수은 혈압계를 학생이 이제 너무 열심히 이제 실습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려서 깨집니다. 수은이 진짜 그 엄지 손톱 정도 바닥에 떨어졌어요. 엄지 손톱 정도.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그 공간에서 대피를 하고 이제 학교에 알리고 이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119 대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화면이 멀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 주사기 엄청 작은 걸로 삐용삐용 출동을 해가지고 이 주사기로 이걸 뿅 흡입해가지고 비닐봉투에 밀봉을 해서 이제 그 가셨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수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은이 환경에 노출됐을 때 뭐 절대 청소기나 뭐 임의로 닦아서 버리시면 안 되고요. 꼭 이제 뭐 마른 어떤 그 빗자루나 이런 걸로 쓸어서 밀봉해서 버리셔야 되고, 뭐 119 대원분은 그걸 잘 지켜서 이제 처리를 해주신 겁니다. 다만 양이 굉장히 적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그림이 좀 신기하게 나왔죠. 이건 이제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상의 금속이고요. 이게 바닥에 이렇게 대굴대굴 구슬처럼 구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정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공기 중으로 이제
증기압이 높아서 대기 중으로 지속적으로 방출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수은이라고 하면은 요 수은을 보통 떠올리는데 얘네가 뭔가 이제 그 유기 분자에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우리가 이제 뭐 유기수은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이제 염소, 황, 산소 등이랑 결합한 거를 무기수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통칭해서 이제 수은인데 우리가 생선 먹으면은 수은 노출됩니다 하는 거는 이제 유기수은을 얘기하고 이제 앞에 나왔던 요거는 금속 상태의 수은을 얘기하는 거죠. 요 정도 아시면 되고 실제로 이 모든 형태의 수은은 이제 뭐 건강상에 미해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은도 이제 예전부터 뭐 역사적으로 널리 쓰였는데 얘는 이 진사라는 광물로부터 이제 산출이 돼요. 근데 이게 주홍색입니다. 근데 자연에서 저희가 지금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계시지만 옛날에는 뭔가 색깔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자연에서 돌을 캐냈는데 이 빨간색 돌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으깨가지고 좀 끓이니까 이 색을 이렇게 빼내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요런 색깔이 나는데 저희가 부적 같은 거를 쓰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막 노란 종이에 이렇게 막 쓰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전통적으로 썼던 게 이 진사에서 추출한 이제 그 수은 염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게 이제 미백 효과가 있다라고 믿어져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빅토리아 여왕 뭐 시대에는 얼굴에 이제 수은이 함유된 이제 이 그 화장품을 많이 발랐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또 전통적으로 뭐 해외 가서 이게 알 수 없는 화장품을 이제 사는 경우에 이게 수은이 검출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고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선크림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독 치료제도로 이제 뭐 쓰여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매독에 걸려서 안 그래도 죽어가는데 이제 수은 중독으로 이제 이중고를 겪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는 해당이 없는데 이제 좀 조금만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로 나가서 보면은 이제 간의 수공업 형태로 금을 채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금법이라고 하는데 이 금이 들어간 게 흙이라든지 이 광산 주변에 남는 찌꺼기를 모아가지고 이 수은을 여기 넣어가지고 적정 온도에 끓이면은 수은에 금이 붙은 형태의 무기 수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굉장히 저렴하고 쉽게 추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수은, 맨손 이제 끓이는 과정이니까 수은 중독이 이제 뭐 동남아나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광산 주변에서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연 중에 방출된 수은은 강이나 하천을 통해서 이제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대기 중을 통해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노출 경로는 오염된 어패류 섭취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아말감 치료를 하면은 수은 노출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최근 뭐 몇 년 동안의 뭐 연구나 자료들을 보면은 최근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잘 만드시나 봐요. 그리고 가끔 병원에 오는데 이 수은이 포함된 부적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 진사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써서 주는 비싼 부적을 주는데 저도 이제 그쪽은 잘 모르지만 꼭 집에 뭐 어디서 태우라고 시킨대요. 근데 예전에는 베란다가 있어서 베란다에 태웠는데 지금 다 확장을 하시잖아요. 그 태울 데가 화장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 문 열어놓고 태우면 이제 불날 것 같으니까 문을 슬쩍 닫고 태우시다가 수은 중독돼서 갑자기 다음날 배가 너무 아파요 하고 병원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주변에 이러지 않도록 좀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은은 오래 중독이 되면은 이제 신경계 증상, 좀 그 과미, 미친 사람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고 이제 잇몸염이나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미나마타 병이라는 병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저희가 몇 가지 노출 사례가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제 고래를 잡아서 이제 먹고 사는 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서 이제 수은 농도가 굉장히 높고 그 자녀에서 이제 좀
지능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걸 잘 먹는 걸 권하진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형 어류를 먹는 게 최근에는 지양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섭취가 뭐 꽤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수은 노출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피해야 하는 그런 이제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17년 정도에 뭐 여러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수은이 뭐 참치나 뭐 해산물 먹으면 안 좋다는데 해산물을 그러면은 먹으란 거냐 말라는 거냐.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제 연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게 일반적으로 드시는 정도라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 특히 이제 참치 캔에 든 참치는 그 정말 대형 어류 그 참치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뭐 고등어라든지 평소 드시는 해산물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대형 어류 아까 얘기했던 참치나 아주 뭐 큰 뭐 방어, 이제 고래 이런 것들은 아주 자주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 특히 임산부에서는 그런 걸 피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과정들에서는 형광등 제조하는 업체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바가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노동부에서도 작업 환경 측정이나 이런 관리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매출 이제 그 생산이나 매출 과정에서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나카드뮴 수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희가 저농도 수준이라 하더라도 계속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서 당장 내가 병원 갈 정도의 문제는 우리 이제 좀 국민소득 수준이나 지식소득 수준에서는 좀 넘어선 단계이고 후속 세대나 이제 낮은 단계의 어떤 그 후유증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납과 카드뮴 그리고 수은의 정의부터 성질 또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과 그리고 증상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센터 부센터장 및 가천대 의과대학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함승헌 부센터장님께서 4차 산업기술과 환경보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인천시 환경보건센터에서 부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4차 산업과 환경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이동욱 교수님 아까 사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동욱 교수님을 처음 만났던 게 한 10년 전에 서울대에서 사고 나가지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직원들을 안 보내고 둘을 보낸 거예요. 사고 해결이랑 갔는데 무슨 물질인지 모르고 저희 측정도 안 되는 물질 뭐 이런 물질이더라고요. 노출 기준도 없고 실험실에 쓰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빨리 해결하고자 거기다가 이제 물걸레질을 한 거예요. 근데 MSDS를 보니까 절대로 물에 닿게 하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200명이 다 탈출을 하고 그때 한 꽤 오랫동안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방제하시는 분이 오셔서 염산 뿌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과 성난을 다 태울 뻔했었는데 저희가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막았던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수은 얘기하시니까. 네, 오늘은 4차 산업과 환경보건에 대해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왼쪽 그림. 네, 보신 분들 계신 것 같고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자, 1965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네, 대단하죠. 전기자동차, 움직이는 도로, 소형 TV 전화기,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 로봇 청소기, 달나라 가는데 수학여행, 아니 수학여행은 아직 못 가죠. 너무 비싸서. 근데 다 가능한 일을 이분이 1965년도에 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살아계셔서 또 2050년을 또 그렸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공상과학, 뭐 요새는 그런 표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공상과학, 뭐 표, 포스터, 뭐 이런 거 그리는 대회도 있고 예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공상과학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즉시 이렇게 현실화가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동욱 교수님 자꾸 이제 IQ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IQ 얘기가 좀 나오는데 과연 선사시대 사람들보다 우리 지금 현대 인류가 똑똑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 내가 낫다? 아무래도 내가 낫겠지. 어떤 면에서는 맞을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지금 지식으로 기술로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 생각에 일주일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뭐 동물들도 막아줘야 되죠. 그다음 기후도 우리가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정말 강한 사람만 살아남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결론으로 내긴 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제일 편안한 세대를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행복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과거를 좀 더 들춰보면요. 로마 황제 당시에 30년 식단에 관한 증거를 조사해 보니까 당시에도 납이 들어간 음식과 와인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맛있었나 봐요. 아니면 뭔가 보존을 위해서 넣었는지. 그랬고 와인과 다른 음식을 달게 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포도를 끓여서 다양한 시럽을 만들었는데 이 시럽을 만들 때 납 냄비나 납을 덧댄 구리를 썼다는 거예요. 납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이동욱 교수님 잘 설명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잘 안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할 때 보면은 그는 말이 갑자기 밥을 좀 먹었나. 그는 말이 어지럽고 사지가 약하고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떨림이 있고 과도한 부적절한 웃음과 어울리지 않는 분노가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 납중독 또는 그 밖에 이제 중금속 중독의 어떤 영향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연구들이 또 이제 보건학의 역사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내놓은 결과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뭐 결국에는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우리가 뭐 알코올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비누로 손도 닦고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런 도구들이 잘 없었죠. 그래서 손 씻기를 얼마나 잘했느냐. 근데 이제 의사들도 과거에는 손 씻기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신성한 내 손을 왜? 뭐 이제 이렇게 의사들이 수술 전에도 손을 안 닦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기술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서 손을 잘 안 닦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지나면서 뭐 소독, 그래서 증류주나 끓인 물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감염에 대한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약이 나오고 요새는 이제 칫솔, 뭐 당연히 양치도 잘 하시고 하죠. 근데 이제 과거와 지금을 살펴보면은 분업화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저쪽에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걸 융합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지덕체, 그 다음에 사회성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를 굉장히 잘 만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커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1차 산업혁명부터 2차, 3차, 4차 이렇게 산업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쯤에 와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당연히 이제 농사를 주로 짓고 목축 또는 이제 수렵과 채집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먹고 살았겠죠. 그다음에 이동 수단이 지금은 대부분 자동차, 그다음에 요새 전기 자동차까지 나왔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사람이 끌게 하고 동물이 끌게 하고 뭐 이런 세상을 살았어요. 의학도 지금처럼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의학이 아니라 동네에서 제일 나을 것 같은 사람, 아니면 어르신,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냥 경험 삼아 자기가 경험했던 걸 토대로 뭐 어디 물렸을 때는 뭘 바르는 게 낫더라, 뭐 이건 좀 쉬면 낫더라,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양의학, 물론 한의학이 있었지만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체계화된 의학, 체계가 생긴 거죠. 과학 분야도 이제 1차 산업혁명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기만 알고 있거나, 왜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동네별로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분들이 여기 보일의 법칙에 보일 있죠. 보일, 라브루아지, 뉴턴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 신기하게 비슷한 시기에 생겨서 비슷한 공부들을 하고 나중에 합쳐보니 굉장히 중요한 기초 지식이 됐더라 이런 것들이고, 그 밖에 이제 상업 분야가 발전하면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여기 유럽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로 그들의 기술들이 막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쇄국 정책을 하면서 좀 뒤늦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일본이 먼저 받아들여서 이제 그 기술 발전이 좀 빨랐었죠.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리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게 되고 경제 교류가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시기를 겪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그림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유럽 대륙으로 이제 노예들을 옮길 때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제 옮겼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저 안에서 이제 감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냥 약간 100명이 왔을 때 50명 정도 살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은 할 수 없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실어 날랐던 거죠 당시. 그런 시기를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약간 문명화가 정말 되면서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죠. 뭐 수제 버거도 있고, 그다음 공장에서 만드는 버거도 있고, 요새는 3D 프린터로 만드는 버거도 있습니다. 요새도 이렇게 좀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기념일에 초콜릿을 그 손님 이름으로 써줘가지고 해주는 3D 프린터로 해주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력이 아닌 다른 동력이 생긴, 이게 가장 큰 산업혁명에서의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기관이 발전을 했고 생산 이동이 가능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PM2.5 우리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정을 한 부분들인데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좀 줄여나가고 있다. 지금 굉장히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건 좀 다르긴 하죠.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환경부에서도 오셨지만 사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20년 전 또는 30년 전보다 나는 공기가 더 나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꽤 계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수치는 그렇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많이 좋아졌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가 생활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 주 7일 근무를 하면서 주 6일 근무, 뭐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오전에.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하늘을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놀토 뭐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 경제적 수준도 동시에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 주말에 나가 놀아야 되겠는데, 왜냐면 집에 이틀 동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싸워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6끼를 집에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 2끼는 나가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바깥에 나가니까 아이고 하늘이 왜 이래? 근데 좋아진 거예요. 저희 집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남산타워가 옛날에 저희 스승님 말씀에 의하면은 남산타워가 안 보였대요. 네. 근데 옛날 사진들 보면 진짜 남산타워 흐릿하게 보여요. 근데 지금도 오늘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높아서. 근데 잘 보이는 날은 정말 쨍하게 잘 보이고, 그런 날이 점점 저는 많아진다고 느껴지기는 해요. 그게 이제 아까 이동욱 교수님 말씀하신 그 유연납 내지는 뭐 그 밖에 우리 노력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다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좀 내가 불편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옛날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어린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굴뚝에서 일할 아이들은, 굴뚝이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영국에는 이제 집집마다 있었을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긁어내는 거예요. 청소를 한 1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음낭암이라는 병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굴뚝 청소부법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그밖에 다른 일들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성냥팔이 소녀라는 그런 그 소설도 다 이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어린이가 나와서 일을 하는데 혹시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 아십니까? 그분도 어렸을 때 아주 지독한 아동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동화들이에요. 다 보시면요. 찰스 디킨스의 스크루지 영감, 자기 사업주를 갖다가 이제 의희화해서 만든 거고, 성냥팔이 소녀가 이제 안데르센의 동화고요. 둘 다 굉장히 힘들게 10시간 이상 노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성냥팔이 소녀는 루시퍼 성냥이라는 걸 팔면서 벌어진 일들을 담은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때 사용했던 그 성냥 머리에 있는 인, 그게 이제 턱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 턱이 좀 이상하죠. 예, 그 병에 걸린 루시퍼 성냥 소녀 해가지고 동화가 있고, 지금도 이제 황린이라는 그 물질은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옛날 그림을 보면은 특히 영국이나 독일 쪽 그림을 보면 하늘이 파란 하늘이 별로 없어요. 검었거나 누렇거나 뭐지.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시기에 요 산업혁명 그 근처의 그림들을 보면은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귀인들이 나타납니다. 석유왕 록펠러라고 아시죠? 이분이 이제 석유를 정제하면서 이제 기름의 품질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앤드류 카네기가 고품질의 철강을 생산하고 철도도 만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90년대, 1800년대 말부터 벌써 지하철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자동차도 생기고 전화도 생기고, 그때 이제 뭐 에디슨도 나오고 뭐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화학물질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지금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전에 이제 WWW 혁명이라는 인터넷 이런 것들이 나온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고, 자, 4차 산업혁명은 논란이 많이 있긴 합니다. 지금이 3차 산업의 연장이다 아니면 4차다 이렇게 논란이 많지만, 우리가 4차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면 핵심은 연결이 돼 있다,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주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IoT 같은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기본 틀 내지는 핵심 기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 8년도 이때부터 시작된 이 혁명이 지금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무선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선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요새는 우리 MZ 세대들 보면은 무선 이어폰 쓰면은 차별화가 안 되니까 유선 이어폰으로 다시 바꾼다고. 네,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환경보건 분야에도 드디어 IoT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제공해 주시는 이제 사이트인데, 내가 만약에 이제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오늘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이 뭔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아니면 어떤 뭐 대기오염 지표가 높다 하면은 뭐 마스크를 끼고 간다든지, 오늘 갈 거 뭐 내일 간다든지, 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가봐야 알아요. 이미 벌어진 다음에 아는 거죠. 근데 지금은 미리 알 수 있는 이런 정말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좋은지 모르고 너무 당연한 걸로 지금은 느껴지는 거죠. 마치 우리 내비 찍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뭐 한때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이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도보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비게이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차길이 없고 뭐 농도가 좀 낮은 길만 안내해주는 그런 앱도 한동안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저희 인천도 별도로 이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지만 런던에서도 지금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노출됐는지 어떤 지역이 뭐 민원이 많은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공개를 하는 런던의 이제 사이트를 최근에 이제 구축을 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쫓아가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추적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RFID 시스템이나 이런 태깅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국감에서 소고기 이력도 추적을 하는데 다 가짜라고 국회의원이 받은 선물을 갖다가 직접 그 추적을 했는데 뭐 거의 80~90%가 가짜였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이제 뭐 굳이 몰라도 될 일을 내가 알게 돼가지고 그런 일들도 있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을 이런 새로운 4차 산업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놓치지 않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사실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부에서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IoT를 도입을 하는데 이제 사실은 미흡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겠죠, 당연히. 점점 채워나가는 중이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수질 같은 경우도 이제 측정망을 도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수위, 홍수 수위 같은 경우는 항상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림을 주기 전에 예를 들면 경고, 주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잠수교가 잠긴다 이런 것들도 요새는 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당댐을 열어라. 그 위에 북한에서 열어서 팔당댐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 후면 도달한다.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런 센서들을 둬가지고 그 수위를 볼 수가 있겠고 그 중간에 또 수질 측정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한강물 온도 측정하는 앱 한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강물이 차가운가 따뜻한가 왜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개발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는 부끄럽지만 저희 집 물 상태입니다. 네, 필터를 저도 사실 안 쓰다가 이런 것도 안 쓰냐 이제 막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진짜 이렇게 누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리수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광고했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 네, 그때부터 정수기를 다시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디바이스들을 결국에는 개인이 다 이제 구비를 하고 예전에는 이거를 뭐 굉장히 비싸게 구매를 했었어야 된다면 요새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불꽃놀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수년간 이제 마음만 먹고 있다가 연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기하게도 매년 요 시기 때 요때 되면은 이걸 여기 삭제가 됩니다. 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삭제가 됩니다. 정말 많은 그 연기가 나오고요.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저는 문을 닫아놓고 봤지만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파이어웍스에 대한 어떤 환경보건학적 영향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거다라고 중국 논문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많이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대체하는 게 요새 드론 나이트쇼 네,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경보건 분야에서도 뭐 맞춤형 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가 지내는 곳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내 조리에서도 실내 조리 흉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서 후드 그 아파트 처음 뭐 만들 때 아니면 내 주택 처음 만들 때 있었던 그 후드가 아니라 좀 더 좋은 것들로 바뀌는 시장도 많이 열리는 것 같고요. 쌀국수 로봇이랑 혹시 뭐 재생을 좀
재생을 좀 해주실 수 있겠네요. 아, 여기서 되는군요. 쌀국수 로봇 혹시 보셨어요? 네. 쌀국수 로봇 저렇게 알아서 해줍니다. 털어도 주고, 물기도 제거해주고. 네.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국물도 줍니다. 국물도 저어서 줍니다. 게다가. 이 렌트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쯤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60개월 약정입니다. 근데 한 분을 저기다 고용을 하는 것보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낫다 이거. 그냥 그분들은 저걸 하면서 팔이 아프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서빙 로봇은 너무 익숙하시죠? 네. 요거는 저희 집 앞에 있는 음식점에 있는 그 스테이크 만드는 로봇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도입하고 몇 명 인력 감축했냐? 2명 줄였대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냐? 스테이크는 굽기가 컴플레인이에요. 사람마다 미디움, 웰던 뭐 이거의 기준이 다 달라서 이게 항상 다시 만들어주고 그 로스가 엄청 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레인을 받아야 되니까 또 그게 없어졌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게 수분하고 마이야르 반응 이 두 가지를 측정해가지고 AI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미디움, 우리 미디움은 이거다 이제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세상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새는 군대에서도 취사병이 그 취사병이 없는 부대도 있거든요.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고용되셔서 이제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로봇 취사병이 나와가지고 군대 선진화. 네, 그래서 혹시 또 가실 분은 네, 한 번 더 해주셔서.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 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강아지를 저희 오래 하고 있는 연구인데 로봇 강아지가 이제 돌아다니면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에 이제 순찰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점프도 하죠. 저 5번 정도 찍었습니다. 걔 지금 로봇계 이제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사실 평지에서만 가능하고요. 제가 테슬라 로봇도 올해 미국에 가서 보고 왔는데 그 우리가 보는 장면들은 대부분 연출된 장면이더라. 가다 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지에서만 되고 조금만 높아도 조금만 기울기가 있어도 얘네들이 다 넘어지고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갈 길이 좀 멀지만 그래도 희망적이었던 거는 이렇게 조금만 지나면은 다 대체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이제 어디서인가 모르게 나에게 그 광태료 그 통지서가 날라왔다는 드론이 찍은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출퇴근길이 고속도로가 한 80% 이상 되는데 가끔 진짜 날라와요. 네. 그래서 뭐 깜빡이를 안 켰대요 제가. 잘못한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새 이제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잠깐 쉬고 있대요. 경찰이 찍는 건 괜찮은데 그 도로공사가 찍으면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도로공사가 찍어서 경찰한테 넘긴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은 경찰 것만 있어서 요새는 좀 낫다고 합니다. 네. 농약살포 이건 너무 일반화돼 있죠. 이거는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일단은 들어가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고르게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뿌리고 다니면은 어딘 좀 많이 뿌려지고 덜 뿌려지고 하는데 드론이 쫙 뿌리면은 고르게 뿌릴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농림부에서는 사실 뭐 지원 사업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환경 측정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저도 2018년도부터 이제 드론에다 붙여서 해봤는데 이 바람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는 드론을 가장 잘 쓰고 있는 분야가 제가 지금 해양경찰에서 민간구조대원 하고 있는데 그 튜브 던져주는 드론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수영해서 가는 속도보다 드론이 빨리 가가지고 그 튜브 던져주는 드론이 있어요. 그게 제일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정부 지원 그러니까 예산 투입 대비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못 살렸던 예전에는 못 살렸던 부분들까지도 구하고 이런 일들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말에 이게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옮기시는 바람에 용산까지 딱 커트가 됐는데 원래는 여기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잠실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끊겼어요. 근데 김포공항에서 어쨌든 여의도까지 뭐 이런 데를 이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막 테스트를 하고 있고 저희 이제 그 닥터헬기라고 해서 이제 저희 길병원이 가장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이제 시스템인데 민원이 너무 많아요. 시끄럽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합니다.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게 지금 헬기 하나 뜨면은 사실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물론 드론은 조금 더 조용합니다만 다른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나요. 헬기 같은 소리가 아니라. 근데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뭐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거 논문 하나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썼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우리 환경보건 쪽으로 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좀 썼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가전제품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젊은 사람들이 요새 그 냉장고를 안 산대요. 왜냐면은 뭐 양파 1개, 양파 반 개 이렇게까지도 다 그 다음날 새벽에 딱 배달하고 먹고 그냥 버리면 되니까요. 비닐봉지만 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고 세탁도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내놓으면 내일 아침에 갖다 주는 서비스들도 있으니까요. 네, TV는 당연히 판매량이 줄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점점 가전제품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쉴 틈이 없이 우리가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도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저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정말 멀티로 한 번에 한 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그 다음 일 뭐 해야 되는지 막 이게 다 줄줄이 막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줬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4차 산업의 어떤 이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전기자동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전기자동차 요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코끼리 열차 타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제가 요 코끼리 열차를 바꿔드린 장본인입니다. 여기 이제 어린 아이들이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물론 전기자동차를 바꾼 건 아니고 요 디젤 자동차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제출해서 새 차로 바꾼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기자동차의 어떤 또 다른 이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에서 나오는 어떤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마모, 그다음에 도로 마모 이런 부분들이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앞질렀다라고 독일하고 영국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미세먼지를 줄인다? 그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미 밝혀졌고요. 이제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씩 다르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언젠가는 전기자동차를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출물을 뿌리고 다니는 것하고 저기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아니면 사람이 안 사는 곳에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갖고 오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 환경보건 입장에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닳지 않는 타이어를 만들어내고 도로를 만들어내고 브레이크를 만들어내는 그 기술에 집중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뭐 저희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전기자동차가 화재가 일어나서 잘 끄지 못하는 문제 뭐 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불거진 건데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죠. 아마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마트워치 뭐 이런 자동차도 이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생기면서 삶이 좀 나아지셨나요? 좋아지셨어요? 행복하신가요?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디지털 디톡스 해가지고 저 오늘 카톡 안 받습니다. 뭐
뭐 급한 건 전화 주시던가 아니면 그것도 안 받습니다. 뭐 이런 카톡 프로필 보면 그렇게 써두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더 거꾸로 가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뭐 TV 리모컨으로 하니까 옛날에는 타다닥 동생 시켜가지고 돌려 뭐 채널 돌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리모컨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와이에서는요 횡단보도 건널 때 핸드폰 보면 벌금입니다. 네, 너무 안전사고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센서 붙여가지고 이제 환자 관리하는 것들은 뭐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인재 사항을 끝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근면성실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새는 잘 안 뽑아주더라고요. 저는 협업도 잘하고 융합형 인재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지 잘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인재상도 이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은 환경보건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고 있고 과연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떤 개개인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건센터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 신뢰나 내지는 이제 보안 이런 부분들도 큰 이슈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우리가 관심을 두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한 장이 더 남았는데 점점 김장철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동욱 교수님 말씀하시고 사실 급하게 하나 넣었습니다. 제가 강의 때 항상 넣는 부분인데 이 빨간 그 대야라고 하나요? 다하이? 네, 거기서 납하고 카드뮴이 많이 나옵니다. 식품용이라는 표기를 꼭 보시고 어딨지?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 원래는 그런 용도로 쓰라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물 다른 용도로 쓰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호스도 마찬가지로 식품용이 있어요. 근데 일반 공업용 갖다 쓰시면서 왜 물에서 냄새가 나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장 매트도 그렇고요. 이것도 식품용인 게 있고 공업용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식품용인 거 잘 보고 하셔야지 내 몸 안에 이제 중금속이나 화학물질들이 들어가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 카트 교수님 강의도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질문은 좀 이따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승원 부센터장님 강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김장철이라 김장 준비하고 있었는데 고무대야에 식품용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4차 산업기술이 도래하기까지 쭉 살펴보셨고 우리 일상의 4차 산업기술이 어디까지 또 들어가 있는지 그 사례도 많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익한 강연 감사드리고요. 자, 잠시 단상을 정리하고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강연해 주신 우리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참석자분들께서 내가 무엇을 질문해야 될까 질문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우리 교수님 두 분께 먼저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2024년 제5회 환경보건 콘서트에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강연을 하시면서 또 이제 교수님들 강연을 서로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여쭤보고 싶어요. 네, 생각났나요? 그래서 우리 이동욱 교수님, 네, 소감 어떠십니까? 네, 좀 소개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가 우선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환경보건 콘서트 이제 올해 처음이 아니라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행사를 잘 개최해주시고 항상 좋은 컨텐츠로 코로나 시기에도 어려운데도 계속 좀 유지를 해주셨는데 항상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었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또 발표도 하고
또 교류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들어주시니까 또 연구하고 공부한 내용들이 또 의미 있는 분야인 것 같아서 또 정말 새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센터장님께서도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도 2020 저희가 1차년도 때 제가 서울 센터장님이신 홍인철 교수님이랑 같이 온라인으로 당시에는 진행을 했었고요. 저도 환경보호 콘서트는 이제 빠지지 않고 좀 다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뭐 좋은 강의를 이렇게 모아서 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환경보건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경우는 쉽지 않은데 너무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 역시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컨텐츠를 잘 전달을 쉽게 해드려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중 분들이 어떤 특정 타겟을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들으셔도 좀 다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환경보건 콘서트의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김장 얘기도 가지고 왔지만 사실 저희 인천 환경보건센터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 계신 환경보건센터 분들이 위에 소통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보건 콘서트 역시 하나의 이제 소통 채널로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일 또는 이제 좀 공유했으면 하는 일들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한 제가 다 뿌듯합니다. 자, 우리 참석자분들 이제 내가 궁금해했던 사항이 무엇이 있었지 다 정리를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 두 분께 강연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쭉 들으시면서 이거 한번 질문해 봐야겠다 하는 사항들이 있으셨던 우리 참석자분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네, 마이크 바로 전달 드리고요. 잠시 일어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욱 교수님께 질의 드립니다. 저는 2살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에 많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중금속 노출이나 중독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우선 저도 지금 아이가 14개월 쌍둥이인데요.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근데 가장 크게 이제 응급실에 갈 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아주 작은 건전지나 자석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제일 크게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1차적으로 가장 조심을 해야겠고요. 그런 응급한 상황 외의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입에 넣는 게 사실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제 장난감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거를 다 전수를 검사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인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제도가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쓰고 있는 제품들이 너무 이렇게 이제 입에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돌 이전후까지는 사실 무감기라고 해서 그거를 통제를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거를 억지로 막았을 때 잘못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래도 좀 인증된 제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좀 장난감 같은 게 워낙 비싸고 많이 사고 단기간 쓰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해외에서 좀 저렴한 제품들을 구매하기도 하는데 그런 제품들은 사실은 정도 관리가 잘 안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해봤을 때
조금 그 중금속이나 뭐 부탈레이트 이런 것들의 함유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국산 제품을 쓰고 입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 단계에서 이제 뭐 중금속이나 내부 미개 교란 물질 노출을 줄이는 거는 아마 정부 차원이나 좀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아마 개인의 관심보다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실까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구강기 때 아이들 막 입 안에 가져다 넣는 거는 저희가 막아도 한계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 정도 넣는 것까지는 네, 어느 정도는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수님? 보통 병원 가면 괜찮다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얘기하진 않죠. 근데 네. 저희 애기들도 다 먹고 있어서요. 네. 허용, 현실 세상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신 우리, 네,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요. 잠시 일어나셔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밑에 마이크 버튼을 한번 켜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두 분 교수님의 강의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두 분께 각각 질문이 있어서 먼저 이동욱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잔에 납성분이 있는 제품도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아무래도 젊은 세대에서 와인을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와인잔에도 납성분이 있는 제품이 많더라고요. 혹시 세척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주방 세제로 단순히 세척해서 사용을 하면 좀 저희 노출을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척 과정에 따로 알고 계시는 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 다 듣고 차례로 답변 드릴까요? 그다음에 함승환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로봇 강아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험한 곳에 로봇 강아지가 투입되면 굉장히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 뭐 의료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로 좀 아까 수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 강아지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곳에 위험한 현장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게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이동욱 교수님부터 답변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그 납 성분이 많이 함유된 잔은 우선 그 문양이 화려한 예전 분들이 좋아하시던 그런 잔 있잖아요. 유리인데 막 음각, 양각이 도드라지고 그런 크리스탈 잔에 좀 함유도가 높고요. 최근에 이제 사용되는 제품들에서는 그 정도로 노출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도 분명히 있고 그런 경우에는 마모가 되지 않도록 세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빡빡 닦아서 이제 뭐 잔이 망가지잖아요. 그런 거나 이제 식기세척기를 직접적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하면은 잔이 이제 마모가 되면서 좀 더 많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센터장님? 네. 로봇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로봇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바퀴가 달렸느냐, 다리가 달렸느냐의 뭐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지금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저희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들까지도 로봇이 들어가서 현재 상황을 본다든지 아주 간단한 임무는 수행을 하고 오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 사실 우리가 집에서 보면 로봇 청소기도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로봇의 일종이고, 그다음에 공장 같은 데서도 야간 순찰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경우가 도입이 된 경우가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밀폐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유해한 가스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개들이 들어가서 살펴보고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측정하는 거나 어떤 카메라가 뭘 타고 가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봇개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좀
잘 넘어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 친구를 구하러 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좀 미흡하다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상 마지막 질문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잠시 일어나셔서 네,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9살,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일본 해양수 핵 오염수 방류 이후로 이제 수산물을 좀 안 먹고는 있는데 사실 아이들한테 또 골고루 먹이고 뭐 반찬을 이것저것 하다 보면 수산물을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원양에서 저 멀리 뭐 러시아나 저 노르웨이 뭐 그쪽에서 온 것들을 먹고 그런 거를 좀 계속 마음이 불안한 상태인데 그래도 이런 거는 좀 괜찮고 요거는 그래도 좀 피해라. 그리고 해조류 같은 경우는 어떤지 먹이는 게 아이들에게 먹이는 게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 질문은 네, 어떤 전문가? 네, 이동욱 교수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오늘 주제랑은 관련이 없는데요. 작년에 대단히 이제 사실 이슈였죠. 후쿠시마 동해 방사능 이제 폐수 방류를 이제 했고 그게 이제 정말 그 동해 바다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수산물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합의된 어떤 의견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회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게 어떤 위험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거기서 이제 방출되는 해양의 이제 방사능이 이제 분해되는 속도랑 자연 중에 분해되는 속도랑 이제 바닷물을 타고 그게 이제 뭐 동해까지 오는 속도랑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가 감당 가능할 정도의 위험성이다라고, 그러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근데 그 조금의 위험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방사성이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아주 조금만 노출이 늘어나도 발암성이 늘어난다라는 명제가 틀리다고 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맞다 아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순전히 그냥 개인적인 의견밖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쪽 지역 근해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사실 먹고 싶지 않고요. 다만 이게 전체적인 수산물, 특히 뭐 국내에서 이제 포획된 어류를 먹는 것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먹던 대로 먹고 있고, 다만 이제 예전에 이제 참치 이런 거는 또 일본에서 잡아온 공수한 게 이제 워낙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만 좀 피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사실 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서 이 정도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른인 저는 그냥 먹어도 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괜찮다. 뭐 어른은 그래도 뭐 크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린 아이들은 이게 뭔가가 축적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연구는 되고 있는지. 연구라기보다 이제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들은 되고 있죠. 근데 거기서는 다 뭐 이제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보도는 하지만 저희가 뭔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삐리 깊은 곳에서 이제 예전 역사적인 사례도 그렇지만 괜찮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닌 거 아닐까 이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이제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중에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지닌 이제 수소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자연 중에서 이제 분해되는 속도를 고려했을 때는 아마 이제 제가 우려하는 정도의 위험성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원칙은 최대한 낮은 정도의 노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맞지만 저희가 뭐 무균실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고 뭐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장난감을 다 뺏을 수 없듯이 제가 그 일본에서 방류를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당연히 지금 이제 이 현실 세상에서 조심해야 될 정도가 그럼 모든 해산물을 다 안 먹어야 되냐 그거보다는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 잡힌 해산물을 먹는 데나 관련이 없는 이제 돼서 잡힌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또 든 생각이 혹시 그러면 납순 카드뮴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아, 네. 저희가 환경에 있는 물질들 검사는 이제 따로 수행을 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네네.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얼마나 들어와 있냐라는 거를 검사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그 건강 검진 하실 때 이제 중금속 항목들을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이제 환경의학 클리닉이나 이제 환경을 관련해서 진료를 보시는 이제 클리닉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좀 어려운 검사나 그런 건 아니고 체열이나 체뇨로 검사가 가능하고 아까 강의 때 나왔던 뭐 높은 수준이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났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돼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부터 질의응답 시간까지 굉장히 열정을 다해주신 두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4년 제5회 환경보건 콘서트를 모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귀가하실 때 꼭 기념품 수령을 가시라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보경이었습니다.